스위스 유엔 식품안전 자문관이 한국 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범죄 아니야?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찍은 1분짜리 틱톡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759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러면 국가 비상사태예요.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년 전 그 한국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딸에게 했던 이 여성이 한국 시장에서의 경험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딸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과연 스위스 유엔 자문관이 한국 시장에서 충격에 빠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헬레나 레비치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55년을 살면서 유엔 식품안전법률자문관으로 일해왔죠. 제 인생은 규칙과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했어요. 그런 저에게 딸 에바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뿐이었죠. 에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라는 젊은 의사와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에바는 저 몰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에바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 저 오늘 결혼했어요. 행복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상처받았죠. 내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고집 때문이었어요. 그 후로 6년 동안 저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도 생일 축하도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죠. 가끔 에바의 사진이 담긴 편지가 왔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에바가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데 6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다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엄마였는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날 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서울까지 생전 처음 가보는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진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사위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아내가 아파서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죠.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우 씨, 미안해요. 내가 내 딸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짐을 들어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오신 게 중요해요.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병실에서 에바를 만났을 때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년 동안 보지 못한 딸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에바는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했지만 다행히 위험한 상태는 지났습니다. 저는 박진우와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6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죠. 에바의 상태가 안정되자 박진우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동네 전통시장이었어요. 망원시장이었는데 제가 유럽에서 봐왔던 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시장 입구부터 신기했어요. 과일 가게 앞에 샤인머스켓이 상자째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감시 카메라도 경비원도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이런 비싼 과일을 그냥 밖에 두다니.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고가 상품은 반드시 진열장 안에 넣어두거든요.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액세서리 가게 앞에는 금목걸이와 금반지들이 그냥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수백만 원짜리도 있었죠. 그런데 주인은 가게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범죄 아냐?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특히 제네바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게 불가능해요. 수산물 코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킹크랩이 얼음 위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도둑은 없나요? 박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아무도 훔치지 않아요. 그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스위스도 치안이 좋은 편이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현금통이 테이블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지폐와 동전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 저는 박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해요. 서로 믿고 사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보안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질서가 여기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CCTV도 경비원도 잠금 장치도 없는데 모든 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야채 가게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손님이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 손님은 스스로 배추를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고 저울에 달아보고 가격을 계산해서 돈을 내고 갔죠. 셀프 서비스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박진우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손님이 스스로 무게를 재고 가격을 계산한다니. 유럽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더욱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고등어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싱싱해. 그런데 손님은 그 고등어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심지어 살을 눌러보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겠다고 했죠. 스위스 같았으면 위생 문제로 큰일 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가 모든 걸 지키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박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훔치지 않나요?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신뢰가 가능한 거죠? 글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요.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합의였어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한 거였죠. 시장 구경을 계속하던 중 저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채소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시금치를 고르고 계셨는데 지갑을 뒤져도 돈이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스위스라면 물건을 다시 돌려놓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에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미안해서 어떡해. 정이 있으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박진우가 자주 써서 익숙해진 단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들으니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시금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장부에 뭔가 적어두더군요. 아마 외상 기록이었을 거예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박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서로 아는 사이니까 믿고 하는 거죠.
신용카드도 전자결제도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이런 외상 거래가 남아있다니. 더 놀라운 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였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또 다른 광경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사과를 고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하나 맛보고 사세요. 그 남성은 정말로 사과를 깎아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봉지를 샀어요. 맛을 보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는 거였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장모님도 맛보세요. 박진우가 아주머니에게 한국말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배를 깎아서 저에게 주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배 맛있어요. 정말 달고 시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먹던 배와는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맛있네요. 그럼 한 봉지 가져가세요. 아주머니는 배를 고르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어제 왔어요. 그럼 아직 한국 음식 적응 안 됐겠네. 배는 소화에도 좋아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반찬 가게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 등이 작은 통에 담겨서 진열되어 있었는데 모든 통에 작은 숟가락이 꽂혀 있었어요. 이것들도 맛볼 수 있나요? 당연하죠. 박진우와 함께 여러 가지를 맛봤습니다.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맵지만 중독성이 있었어요. 시금치 나물은 고소하고 깔끔했죠.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아요? 네, 신기한 맛이에요. 그럼 조금씩 사서 드셔보세요. 한국 음식은 천천히 익숙해져야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의 상황을 배려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국인인 제가 갑자기 한국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걸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떡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떡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인절미, 이건 백설기, 이건 송편이에요. 각각을 작게 잘라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신기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천천히 맛보고 골라요.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맛보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가게 곳곳에서 비슷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손님이 직접 고르고 직접 계산하고 때로는 외상으로 사가기도 하는 풍경.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김치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큰 통에서 김치를 퍼주면서 말했습니다. 맛없으면 바꿔드려요. 정말요? 그럼요. 맛없는 김치 팔면 장사 못해요. 자신의 상품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손님들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시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 종일 시장에서 보낸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다툼도, 사기도, 도난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웃음과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신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시장이 신기하죠? 정말 놀라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신뢰는 이런 거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시장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박진우가 저를 한반찬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온갖 종류의 반찬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김치, 나물, 젓갈까지 색깔도 가지각색이었죠. 장모님,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박진우가 추천해준 김치를 맛봤습니다. 처음에는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났어요. 발효된 특유의 신맛과 마늘, 생강의 알싸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제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외국분이세요? 김치 처음 드셔보시나 봐요.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정말 신기한 맛이에요. 저는 흥분해서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트레스봉, 트레스봉. 아주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지만 제 표정을 보고 맛있다는 뜻인 걸 알아차렸나 봅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다니까. 그럼 하나 더 줘야지. 아주머니는 김치통에서 김치를 덮어서 제 용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더 넣어 주었어요. 이거 돈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진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신선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정확히 계량해서 정확한 가격을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더 주면 더 받고 덜 주면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손님이 맛있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주는 거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왜 더 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맛있게 드시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우리나라 음식 좋아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던 거죠. 다른 반찬들도 맛봤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했고 시금치나물은 고소했어요. 무말랭이는 쫄깃하면서도 달콤했죠. 이것도 트레스봉. 저는 계속 프랑스어로 감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계속 웃어주었어요. 그때 옆에서 반찬을 고르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도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어떡해요? 김치 맛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김치 좋아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료의식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고른 반찬들을 포장해주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드세요.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라서 배탈 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드시면 돼요. 김치는 시간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요. 마치 딸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어머니 같았습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거였어요. 계산을 할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른 반찬의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중간중간 덤을 넣어주신 거였죠. 이거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맛있게 드시라고요. 돈을 계산해보니 스위스 물가에 비해 정말 저렴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스위스에서는 3배는 더 비쌌을 거예요. 가게를 나올 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에는 다른 반찬도 맛보시고요. 제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다시 오고 싶었죠.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박진우와 함께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고 이익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말이에요.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계량, 정확한 가격, 정확한 서비스. 그게 전부였거든요. 감정이 들어갈 여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였어요. 손님이 기뻐하면 자신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덤을 주는 거였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아주머니가 준 김치를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규칙과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옆에서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떠세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맛도 맛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박진우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음식을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죠.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진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다음 날 혼자 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박진우는 병원에 가야 했고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박진우가 추천해줬거든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끓여주셨어요. 빨간 양념에 떡이 들어간 음식이었는데 매웠지만 달콤한 맛도 났습니다.
쫄깃한 떡이 신기했어요. 스위스에는 없는 식감이었죠. 혼자 조용히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오, 스위스. 좋은 나라죠. 떡볶이는 어때요?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해요. 아저씨는 자신이 먹던 순대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제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것도 드셔보세요. 순대라고 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 음식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괜찮아요. 드시세요.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아, 이거 먹어봐야 해요. 한국 음식 중에 별미예요. 아저씨는 계속 권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라서 조금 맛봤어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었죠. 어때요? 맛있네요. 그럼 됐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아저씨는 이번에는 오뎅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담긴 어묵이었는데 진짜 따뜻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외국에서 혼자 오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음식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도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거였어요. 분식점을 나와서 김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으로 밥을 싼 음식이라고 박진우가 설명해줬거든요. 김밥 하나 주세요. 어떤 김밥 드릴까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야채김밥 있어요. 메뉴가 여러 개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박진우가 참치김밥이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걸 주문했어요. 김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린 다음 돌돌 말아서 썰어주더군요. 손이 정말 빨랐어요. 외국분이세요? 네, 스위스에서 왔어요. 어머, 그럼 김밥 처음 드셔보시겠네요. 아주머니는 김밥을 싸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김밥 어때요? 맛있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야채김밥도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갑자기 야채김밥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외국인이니까 여러 가지 맛봐야죠. 결국 참치김밥과 야채김밥을 함께 받았습니다. 계산할 때는 참치김밥 값만 받더군요. 김밥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개성을 잃지 않았어요. 특히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이 인상적이었죠.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가게를 나올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신들의 음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호떡이라는 음식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달콤한 냄새가 나서 다가갔어요. 이거 뭐예요? 호떡이에요. 달콤해요. 할머니는 갓 구운 호떡을 하나 주셨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시럽이 들어있었어요. 맛있어요. 그럼 하나 더 드세요. 서비스예요. 또 서비스였습니다. 할머니는 호떡을 하나 더 주시면서 웃으셨어요. 외국분이 우리 음식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자신이 먹던 붕어빵을 하나 주기도 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권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물어보면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외국에서 왔으니까요. 우리나라 좋게 생각하셨으면 해서요. 음식 나누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그날 하루 종일 받은 친절함을 생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죠. 익명의 사람들까지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밥상 공동체를 경험한 거였어요. 이런 따뜻함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녁에 박진우를 만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음식을 주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먹을 것을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스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모님도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문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문화. 이 모든 게 한국의 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는 거였죠.
시장을 구경하던 중 전통 떡집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여러 종류의 떡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색깔도 하얀 것부터 분홍색, 녹색까지 다양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떡을 만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놀림이 정말 빨랐습니다. 어떤 떡들일까요? 저 하얀 떡이 뭐예요? 백설기예요. 달지 않고 부드러워요. 할머니는 백설기를 집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맨손으로 떡을 만지시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즉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음식을 다룰 때 반드시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하거든요. 특히 즉석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더욱 엄격하죠. 위생장갑은 안 끼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어로 다시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영어를 모르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생 기준은 없나? 맨손으로 떡을 만져도 되는 건가? 하지만 떡이 맛있어 보였고 할머니가 워낙 친절하셔서 백설기 몇 개를 샀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백설기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었어요. 배탈도 나지 않았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제 간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이미 와서 떡을 만들고 계셨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가게 앞에서 할머니의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는 떡을 만지기 전에 손을 정말 꼼꼼히 씻으셨습니다. 비누로 거품을 내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닦고 찬물로 헹구고 또 뜨거운 물로 헹구시더군요. 떡을 몇 개 만지신 후에는 또 손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만진 후에 또 씻으시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으시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떡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쌀가루를 채로 거르고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하고 찜기에 넣어서 쪄내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시더군요. 저기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웃으셨습니다. 어머, 어제 백설기 사신 분이네요. 맛있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가족이 먹는 떡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떡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였죠. 손 씻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세요? 손이 정이에요.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야 맛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어제 위생을 걱정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위생장갑보다 더 철저하게 손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으시고 떡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계셨어요. 이거 인절미예요. 맛보세요. 할머니는 갓 만든 인절미를 작게 잘라서 주셨습니다. 콩가루가 겉에 묻어있는 쫄깃한 떡이었는데 고소하고 달콤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콩도 직접 볶아서 가루 냈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예술가 같았어요. 그때 옆에서 떡을 고르던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떡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떡 만들어 오셨거든요. 50년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떡 사 먹었어요. 제 아이들도 여기 떡 먹고 자랐고요. 3대에 걸쳐 한 집에서 떡을 사 먹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거겠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나쁜 떡 줄 수 없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규범이나 제도보다 진심이 먼저인 문화. 할머니에게는 위생장갑보다 깨끗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떡을 더 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맨손은 더러운 게 아니라 정성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씻는 그 손으로 만든 떡이니까 더 깨끗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속 왔습니다. 모두들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우리 손자 돌떡 미리 주문할게요. 어제 산 송편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도 알고 계셨어요. 이분은 달지 않은 걸 좋아하시죠. 저분은 콩가루 떡을 자주 사가세요.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어요.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위생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보다 속에 담긴 마음을 먼저 보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진짜 의미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포장해 주신 떡을 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손이 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리고 그 정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만들어가는지를 말이에요. 시장에서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딸 에바가 퇴원한 후 저에게 틱톡이라는 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다 이걸로 영상 봐요. 엄마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55세에 소셜미디어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시장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켜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온 헬레나입니다. 가게 앞에 놓인 샤인머스켓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비싼 과일들이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그냥 놓여 있어요. 킹크랩이 진열된 수산물 코너도 촬영했습니다. 이건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크랩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현금통이 테이블 위에 그냥 놓인 떡볶이 가게도 담았습니다. 현금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제 얼굴을 화면에 담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보안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영상 길이는 정확히 1분이었습니다. 제목을 정의 지키는 시장 마이너스 이곳에선 보안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적고 업로드했어요. 처음 몇 시간은 조회수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10명, 50명, 100명.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저녁 때쯤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1만, 5만, 10만. 밤새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759만 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니 놀라웠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네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신뢰 문화가 부러워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네요. 독일에서 온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20년 살았는데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프랑스 사람도 댓글을 달았어요.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일본 사람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미국에서 온 댓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요? 꿈 같은 이야기네요. 한국 사람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저희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특별한 거였네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연출된 거 아닌가요? 정말 아무도 훔치지 않나요? 이런 댓글들을 보고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촬영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에 올린 두 번째 영상은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말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없는지 생생하게 담았어요. 특히 할머니가 떡을 맨손으로 만드는 장면과 그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손이 정이에요라는 할머니의 말씀을 자막으로 넣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더군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스위스 현지 신문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스위스 여성이 발견한 한국의 신뢰 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유럽 각국의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브라질에서 온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한국이 부러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라는 건 기술이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로 선택했고 그 신뢰가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안장치 없이도 모든 게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였죠. 제 작은 영상 하나가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시장에서의 작은 경험들에서 시작되었죠. 박진우가 제 영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런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에바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을 알게 된 게 중요하지.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단순히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걸 말이에요.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종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 제안을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딸 에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서 박사과정 계속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놀랐죠. 에바는 원래 스위스로 돌아올 계획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엄마가 발견한 정의 문화를 학문적으로 파고들고 싶거든요. 에바의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까지 한국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젠 이해해. 한국이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왜 딸이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진우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바뀌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에요. 며칠 후 TED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TED 토크에서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55세가 되어서야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강연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시장에서의 경험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보안장치 없는 가게들, 외상을 허용하는 문화,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 정의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서가 아닙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떡집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이었어요. 손이 정의라고 하셨습니다. 규범보다 진심이 먼저라는 뜻이죠.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과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믿어보는 거죠. 강연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정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정의라는 이름의 경제였어요. 신뢰가 어떻게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책에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담았어요. 반찬가게 이경자 아주머니, 떡집 김명심 할머니, 김밥집 사장님, 분식점 사장님까지 모든 분들께 허락을 받고 실명으로 소개했어요. 책이 출간되자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는 신뢰 시장이라는 걸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식을 벤치마킹한 거였죠.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리 한 지역에서 정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왔을 때 시장 상인분들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헬레나 아줌마, 이제 저에게도 한국식 호칭이 생겼습니다. 떡집 김명심 할머니는 특별히 인절미를 만들어주셨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다면서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뭔 소리야. 당신이 우리 마음을 알아봐 준 거지. 반찬가게 이경자 아주머니도 김치를 한 통 더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김치 자랑 많이 해줘요. 김밥집 사장님은 새로운 메뉴를 권해주셨어요. 불고기 김밥도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마지막 저녁에 에바, 박진우와 함께 시장을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엄마. 에바가 제 팔을 끼며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몰랐지. 가족이 뭔지 말이야.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진우 씨. 한국은 저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준 나라였어요.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이제 이곳이 장모님 집이기도 하니까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은 사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보안 시스템이라고. 그리고 그건 기술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정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1년 후 유럽 신뢰 경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했어요. 가장 기쁜 건 에바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정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은 사람이 만든 보안이자 가장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저는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헬레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작은 신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